반갑습니다. 인더스트리의 임규태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1939년에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2차 대전은 전 세계가 전쟁터가 됐어요. 그죠? 왼편에 보이는 것은 오키나와입니다. 태평양 전쟁.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이는 그림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죠. 유럽의 서부전선. 그리고 아래 보이는 그림은 사진은 동부전선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전 세계가 다 전쟁터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태평양 전쟁뿐만 아니라 유럽 전쟁에도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훨씬 뒤의 얘기고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무기대여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무기대여법은 뭐냐면은 독일의 히틀러에 대항하는 히틀러의 그 주축국들이죠. 일본, 그다음에 독일, 이태리 동맹에 대항하는 모든 국가들은 우방으로 간주하고 그 국가들에게 무제한으로 무기를 공급한 거예요. 무기를 공급하면서 나중에 갚아라. 일단 갖다 써라. 이렇게 해서 무한대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것은 1944년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장에 투입되기 이전부터 진행됐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2차 대전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미국은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먼로주의를 고수하면서 우리는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계속 그 발을 빼는 상태에서도 계속 군수 물자를 유럽에다가 실어 날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련까지 날랐습니다. 소련도 미국의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진 않지만 중일 전쟁을 치르고 있던 중국도 역시 장개석의 수완으로 외교적 수완으로 미국의 무기들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게 되죠. 태평양 전쟁과 그리고 유럽 전장에 본격적으로 미국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뭐 물량이 더 많았어요.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승부를 본 것이 바로 미국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전쟁이 끝났습니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났죠. 자,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철강 산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철강 산업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차 대전 후에 철강 산업의 중심이 아시아로 옮겨졌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오른쪽에 보이는 표가 2018년 국가별 철강 생산 랭킹입니다. 여기 보시면 탑 5를 볼까요? 탑 5는 중국, 인도,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입니다. 탑 5 중에 4나라가 아시아죠.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이것을 하나하나씩 볼까요? 먼저 일본. 일본은 말했지만은 1차 대전 때부터 철강 산업이 시작되었고요. 2차 대전 때 당연히 태평양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팽창했습니다. 그러다 패망했죠. 패망했는데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다시 철강 산업이 살아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70년대부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철강 산업의 모멘텀이 옮겨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철강 산업의 성공 시에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1차 대전 당시부터 철강 산업이 시작되었어요. 네, 그리고 전쟁에 대한 수요가 있었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철강 산업이 컸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빙을 해서 네, 막대한 차관을 들여서 국가 프로젝트로 철강 산업을 일으킨 매우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한국의 모델이 이후에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철강 산업은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이죠. 네. 어느 나라든 철강 산업은 키우고 싶어해요. 자, 그래서 한국과 비슷한 모델을 만들어낸 곳이 바로 그 다음에 인디아입니다. 인디아의 미텔이라는 철강 기업이 80년대 후반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엄청나게 크죠. 예. 뭐 최근 벨기에와 합병을 했는데 예. 개인 기업으로는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대에 이제 철강 산업을 꽉 잡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 네, 생산량이 중국의 크기입니다. 예, 중국 사이즈로 크죠. 네, 중국답게 네, 어마어마한 지금 철강 산업이 예, 지금 움직이고 있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철강 수요가 는 몇 가지 이유는 아까 말한 메가시티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대1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수요를 중국 스스로가 계속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중국의 철강 산업이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도표는 2차 대전이 끝난 1950년부터 현재까지 철강 산업의 성장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놀랍죠. 네. 제가 사실 열심히 설명한 부분 대부분은 다 2차 대전 전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된 철강 산업이 또다시 그때부터 출발해서 다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몇 군데 2008년이나 이런 경제위기 때 약간씩 떨어지긴 하지만 이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물론 이번에 최근에 벌어지는 이런 사태들 때문에 다시 철강 수요가 꺾어질 것은 명확가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트렌드가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늘 트렌드가 그랬죠. 제가 말했죠. 철강 산업은 수요가 공급을 이끈다. 그래서 만약에 철강 산업이 죽는다 싶을 때쯤에서는 또 다른 메가 프로젝트들이 새로운 모멘텀들이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철강 산업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네, 장밋빛으로만 되지는 않아요. 네. 철강 산업의 미래를 이해하는데 단순히 이제는 철강 산업의 미래가 단순히 수요 공급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슈가 있습니다. 철강 업체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뭘까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현대 철강 산업이 시작된 베스메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돼요. 자, 제가 아까 어떻게 설명을 했죠? 베스메 프로세스는 용광로에서 녹여진 선철을 들이붓고 거기에다가 공기를 주입해서 탄소를 다 산화시켜서 강철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철 속에 있는 탄소 성분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뭐 지금도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죠. 하지만 이 철강 산업의 탄소 배출 문제는 결국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어요. 철강 산업이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기업 단연 1위입니다. 발전소와 함께 단연 1위죠. 그 이유는 단순히 뭘 이렇게 기름을 많이 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강철로 만드는 과정에서 다량의 CO2가 방출된다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철강 업체들이 지금 현재 뭐 대응하고 있는 그 탄소 배출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들을 보면은 사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수박 겉핥기인 느낌이 좀 들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프로세스가 원래 그렇기 때문이에요. 네. 뭐 친환경 강철을 조금 뭐 개발한다, 뭐 이렇게 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뱃셈의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한은 원천적으로, 원론적으로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뱃셈의 은광도를 바꾸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영원히 따라다닐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 문제가 철강 산업의 근본을 흔들진 않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문제가 큰 화두가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요. 네, 어떤 식으로든지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 이 철강 산업의 탄소 배출 문제도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는 마지막 결론은 그래도 미래는 철기 시대다. 왜냐하면은 철은 산업의 공기이기 때문이죠. 네,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모레입니다. 피렌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저 돔 구조에 집착한 것일까요? 훗날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게 되는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판테온 신전 때문입니다. 이 기술이 완성된 것은 18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그 배합을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 흔함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